양일국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양일국 박사님, 저희가 지금 정치 문제 막 국내에서 매일같이 이슈가 막 통일도 터지고 장경태 터지고 거리더니 또 김남국이 인사청탁 터지고 온갖 이슈가 터져갖고 정신이 없는데 그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 밖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함대를 그것도 한두 축도 아니고 100척이나 보내가지고 일본의 오키나와를 포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모든 강대국은 예. 이웃한 나라, 뭐 국경을 맞대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가까운 나라에 적국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하죠. 예. 지금 대만이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개선이 되고 예. 또 이번에 잠시 후에 나눌 말씀입니다만 미국이 아예 국가안보 전략에 대만을 사수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예. 지금 중국이 대놓고 미국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는 없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하. 지금 일본의 그 다카이치 총리가 국제 정세를 저는 매우 잘 읽고 있다고 봐요. 예. 뭐 많은 분들이 뭐 그 너무 드센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네. 지금 저렇게 충실하게 미국의 입장을 대리하는 그 포지션에 선 만큼의 큰 리워드와 보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미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보통 국가가 거의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일본의 보통 국가라는 얘기는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게 되는 재무장하게 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자위대가 이제 더 이상 방어 용도로만 쓰지 않고 미국과 함께 연합 작전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다. 파병할 수 있는. 거의 2단계까지 왔다 그러면 거의 정상국가화 된 것이고 예. 그리고 아마 여기서 조금만 더 미일 관계가 좋아져서 사실상의 핵보유를 승인하거나 뭐 핵보유도 논의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따내면 예.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본이 얻어낼 것은 다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는 너무 큰데요.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한다. 그 이제 일본에게 이제 당했던 과거사를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가 항상 글로벌한 문제는 미국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어허. 어차피 일본이 아무리 강해져 봐야 국제사회에서 미국에게 도전할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러시아나 북중러가 미국 중심의 질서를 깨지 않도록 관리 유지하는데 노력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라면 그게 일본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그 위치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어야 한다. 어허.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가치, 뭐 굳이 미국의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국제 인권과 자유무역,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예. 미국과 우리는 한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치고 나가서 대리인 역할을 했으면 우리가 얻을 게 많지 않았을까. 게다가 지금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미국에게 아쉬운 게 많아요. 당장 그렇죠. 우리 이제 송년회로 즐거우시겠지만은 200억 이제 불 내야 이번 되잖아요. 달 지나면 이제 200억 불에 대한 이제 부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예. 뭐 저 하는 총재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달러가 200억 달러에 전혀 못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뭐 65억 불이라고 했나요? 네. 지금 이런 상태면 내년부터 지금 벌써 우리의 압박이 들어올 텐데 예.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좀 뭘 국정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지금 빨리 미국을 쫓아가서 천문학적 대미 투자금을 깎던지 예. 아니면 지급을 좀 유예하던지 아니면 투자 조건을 좀 좋게 바꾸던지 아니면 그거라도 안 되면 일본 다카이치 총리하고 손을 잡던지 예.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나저나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후퇴 없는 그런 전진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미국, 일본 안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도 맞불 작전으로 지금 전투기를 막 지금 출격을 시켜가지고요. 일본의 전투기들과 중공의 전투기들이 엉켰는데 이 중공의 전투기들이 이 일본의 전투기를 미사일로 조준하는, 그러니까 레이더로 조준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잘못 하나 이렇게 삐끗하면 바로 전쟁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레이더로 탐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실 네네.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탐색 레이더가 있고 예. 화기 관제 레이더가 있는데 이 탐색 레이더는 그냥 켜놓는 거예요. 네. 광범위한 지역에 혹시 뭐 움직이는 게 없나 하고 살피기 위한 목표로 장시간 켜둡니다. 이거는. 예. 근데 이제 화기 관제 레이더는 특정한 지점에 강력한 빔을 쏴가지고 그 구역에 있는 게 비행기인지 배인지 뭔지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오는 레이더인데 예. 이번에 그걸 쏜 것 같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 저 탑건이나 이런 영화에 보면 레이저 쏴서 락건 하죠.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갔던 지금 겁니다. 미사일이 나를 지금 좀 노리고 있다라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레이더에 쪼이는 그 전투기도 그걸 알게 돼요. 예, 예. 어디에서 우리에게 레이더 신호를 보냈다는 걸 감지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글로벌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만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큰일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게 빔을 쐈을 때 레이저를 쐈을 때 그걸 일본만 아느냐?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압니다. 동시에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일본과 미국은 이미 정찰 자산, 정보 자산을 거의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중국이 일본 전투기에게 레이더를 쐈을 때 그것을 미국이 동시에 그것을 캐치한다는 걸 모르느냐? 다 알고 있죠. 예. 그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전투기가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포를 발사할 수 있는가? 일본에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미일 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어느 정도로 이 찰떡궁합이냐면요.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무슨 탄도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요. 미국의 이지스함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동시에 수학 계산을 해가지고 어디에 떨어질 건지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눈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무슨 조기 경보기, 인공위성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수합돼 가지고 미일이 공조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력 시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포를 쏠 확률은 뭐 0에 수렴한다. 그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지금 함대를 무려 100척이나 동원하고 뭐 랴오닝함까지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오키나와를 포위하고 막 전투기를 막 수시로 날리면서 오키나와 상공에 막 중국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일 정도가 됐는데 이것도 다 사실은 그냥 허장성세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중국, 대만은 어차피 우리 거다. 대만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볼 수는 없다. 또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이제 원 차이나 팔러시인데요. 지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대규모 무력 시위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무력 시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자세히 오면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오키나와의 인근을 중국의 대형 항모나 뭐 배들이 좀 어슬렁거린다 하여 그래서 일본에 큰 동요가 있다는 기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일본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했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뭐 일본에 투자한 기업들이 앞다투어 나간다든가 일본의 기사 NHK에서 기사는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계속 보도하면서 실제로 뭐 조사가 됐다 그런 기사가 외신이 뜨는 거는 제가 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본 국민들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고 뭐 그렇다면은 그저 대규모 해상의 무력 시위했다. 뭐 그 정도 의미 외에 뭐 확전 가능성이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은 국제정치적 ABC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찰 자산을 공유하고 있고 또 미국이 전화 한 통만 하면 그 다음 날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일본을 지금 중국이 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좀 부럽긴 하네요. 야, 중국과 맞짱을 떠서 저렇게 엉겨붙을 수 있는 일본. 사실 한국도 좀 이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중국의 좀 도발, 뭐 서해상에서 그런 식으로 막 구조물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국이 만약에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다면 일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짱을 좀 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지금 한미 관계가 한 80년대 정도? 전두환 80년대. 정부 때 정도의 한미 관계였다면 그때 만약 서해상에 어떤 나라가 그런 구조물 뭐 양어장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미사일을 쐈겠죠. 그때 같으면. 곡사포를 쏴서 날려버렸을 겁니다. 그때 같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벌써 한미 동맹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 국제 정치에서 이웃 나라의 적국의 군대가 들어오는 걸 결사적으로 막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피 흘리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갖다 놓으려고 할 때 난리가 났죠. 3차 케네디가. 대전을 우리가 우려했던 것도 같은 원리고요. 근데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기 저 인사동에서 조금만 차 타고 가면 판문점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인접한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한가? 그러니까요. 중국의 무슨 마침 북한 영토 내에 무슨 러시아의 무슨 무기가 들어오는지 중국이 또 어떤 기술을 전수해 주는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일본이 걱정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냥 또 쐈나 보다 그러는데 일본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왜 미국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거든요. 예, 예. 거의 그 전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쪽 인사는 참석도 못하는 참 이런 꼴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강대국의 눈밖에 나면 약소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르겠습니다. 이제 7, 80년대 우리가 이제 뭐 없는 나라가 예. 국민이 파이팅해서 산업화를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없는 나라지만 자부심을 갖고 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정상에 있는 것처럼 그런 교육이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세상의 정상에 놓고 국제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시로 뭐 거의 인터넷 천동설 수준이군요. 네, 거의 천동설입니다. 댓글창에도 보면 뭐 미국 애들 그거 짜증나면 싫으면 나가라 그래. 뭐 미국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 이런 댓글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예, 예. 바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군사 문화 시절의 그 교육을 우리가 이제 산업화 선진국이 된 다음에 차분하게 역사 교육을 현실을 보는 걸로 가르쳐야 되는데 네. 아마 그걸 못한 탓이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박봉희님, KS님. 예,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으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나저나요. 이 결국엔 중공이 야금야금 어떻게 보면 일본의 성격을 이제 건드리면서 일본이 어디까지 반응하나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참 둔감한 그런 상황이다. 그게 좀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도발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북한이 우리에게 이제 뭐 연평도 포격을 한다. 예. 또는 뭐 NLL을 월선한다. 이거는 그 나라 사람들을 좀 긴장시키고 겁을 주려는 목표도 있지만은 내가 도발할 것처럼 했을 때 저쪽의 평상시 전시 작전 규범이라고 하죠. 예, 예. 우리가 도발을 할 때 저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맛배기로 좀 파악하기 위한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미국이 중국과 일본 간의 이 으르렁대는 거에 별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당장은. 왜냐하면 중국이 일본을 건드렸을 때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중국도 좀 봐야 되고 또 일본도 중국이 도발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니까 저쪽에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아마 지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하고 일본의 상호 그 정보 정찰 자산이 풀 가동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도발을 하는 비즈니스적인 목표고 이익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미국과 일본은 눈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예. 유사시에 오키나와에서 한판 붙는다 그러면 중국의 내부의 뭐 군사 이동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서 어디랑 무전을 제일 많이 하는가, 어느 부대가 어디로 이동하는가 지금 다 찍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짐짓 뒷짐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이번 사태는 다카이치가 먼저 건드린 거 아니냐, 시진핑이 먼저 건드린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놓치고 계신 게 이게 다카이치가 그냥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카이치가 미국이 원하는 걸 알고 지금 대신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를 딱 건드리는 한 수를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세계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가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지난달부터 대들었잖아요, 중국에. 예.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략 미국의 세계 전략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 얘기 하기 전에 요 얘기만 하나 더 하고 바로 또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대만에서 한국도 외교부한테 한국의 입국 신고서에 중국 괄호 열고 대만 이렇게 표기한 거 이거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겠다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저게 이제 수기로 그동안 쓰다가 이제 전산화가 되면서 메뉴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건데 네네. 저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이. 중국이면 중국이고 대만이면 대만인 거지. 아니 타이완 적어주지 않고 왜 저걸 갖다가 그러니까 저렇게 적었을까요? 뭐 행정상의 뭐 잘못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바로 외교가 저런 사소한 것에서 틀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지금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게 으르렁대는 거 다 미국의 세계 전략을 등에 업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대만을 사수하겠다고 거의 전 세계에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안보 국방 외교의 최상위 문건에서 대만을 사수하겠다고 지금 선언했는데 이겁니다, 이거. 그 나라를 안보 전략 보고서. 그 나라를 지금 중국에 복속된 뭐 말하자면 중국이 국제사회에 위협하는 하나의 중국 그것의 눈치를 본 기입이잖아요, 저거는. 저게 대만도 기분 나쁘게 했겠지만 미국이 볼 때도
뭐 사소한 것이겠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아니 저런 식으로 시스템 만드는 거 요즘 중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의 어떤 주요 직장에 취직을 많이 한다는데 혹시 중국인이 저거 프로그래밍 하면서 코딩하면서 저런 식으로 한 건 아닐까요?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그 연예인들이 뭐 조금 엇나간 얘기지만 한 2015년인가 그때 그 무슨 걸그룹의 어떤 여자 가수가 대만 출신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대만 출신이니까 그냥 예능 방송에서 그냥 지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나라 국기를 흔들었는데 그걸 중국이 시비 걸었어요. 그래서 거의 읍소를 하면서 중국은 하나입니다라고 이게 이야기하고 고개 숙이는 동영상을 올리게 했어요. 그거 제가 볼 때는 그거 거의 예전에 그 오래전에 배웠던 그 알퐁스 도데이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의 그거 이후로 지금 최악의 인권 유린 아니냐. 대만 출신 여자 가수한테 그 동영상에서 중국은 하나입니다라고 읍소하게 시킨 거예요.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으면 연애 활동하고 싶으면은 중국은 하나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중국은 오로지 하나의 국가이며 양안은 단일 국가다. 저 이야기인즉슨 모국의 존재를 부정하게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저 아이가 속으로 얼마나 저 가슴 아프고 저런 것을 서슴치 않고 시키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대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대만이란 나라를 미국이 그렇게 사수하겠다고 할 때는 이익이 있는 것이죠. 네네. 중국에 인접한 국가들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겠다. 그게 큰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정쩡한 스탠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사납게 중국에 대드는데 뒷짐지고 있습니다. 저 튀르키예에 가서 협력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대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안 내놓고 있어요. 그게 미국을 더 괘씸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거 바로 논평에 나가야죠. 네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자유와 무역, 자유무역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 이 정도로는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만을 홀대하는 것이 국제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 대만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하고 대만의 초대 총통 장제스는 거의 깊은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승인받는데 제일 먼저 그 당시엔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유중국이라고 그 기억하실 당시 겁니다. 자유중국이 제일 먼저 표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승인할 때 표를 던졌고 그리고 6.25 당시에도 장제스 총통이 3만 3천 명의 군인을 파병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말렸습니다. 지금 대만이 6.25에 파병을 하는 마음은 고마운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리 전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충분히 미군 데리고 갈 테니까 자유중국은 참아라. 그리고 또 그 자유중국 그 자체가 원래 그 모택동의 공산당 전체 국민당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모택동의 공산당에게 대륙을 내주고 지금 현재 대만으로 패퇴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반공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서독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하고 자유중국의 장제스가 만든 게 아시아 반공 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도 지부 하나를 두고 대한민국에도 지부 하나를 뒀는데 그 후신이 지금 장충동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이죠. 아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아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우리 박정희 정부에 와서는 우리의 그 수출 주도 산업, 그다음에 농촌 현대화 이런 거에서 아낌없는 어드바이스를 해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199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면서 중국이 유엔에 가서 깡짜를 부렸어요. 대만은 빼라. 중국은 하나다. 우리가 유엔에 있으니까 대만은 빼야 된다고 깡짜를 부려가지고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당한 겁니다. 사실 그때도 이제 미국이 그걸 용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제 강대국의 체스 게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교훈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알다시피 70년대에 그 닉슨이 이른바 주계 장막을 허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소련이라는 강대국 옆에 중국이 너무 소련과 가까워지면 안 된다. 중국을 가능한 한 미국 편으로 만들어서 소련을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중국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큰 그림을 지금 실행에 옮기는데 대만의 자존심, 대만과의 의리 이런 거는 그냥 뭐 버리는 조랑말 같은 거죠. 체스판에서. 국제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 예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지금 중국이
과거의 소련의 역할입니다. 지금. 예. 근데 러시아를 섭섭하게 했다가 러시아가 지금 중국에 붙어버리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협상 과정에서 대놓고 러시아 편을 들어서 섭섭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하고 대만 처지가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럴 때가 절대 아니, 아닙니다. 제가 이재명이 지금 이러면 안 돼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딜이 이루어졌는데 음. 미국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중국이 그 이익을 주는 대가로 대한민국을 중립화로 해서 우리 영토로 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미국에게 미래에 아니면 뭐 북한하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남북 연합 정부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데 미국이 동의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동의해달라. 할 수도 그렇죠. 있겠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과거 대만이 정말 유엔에서 쫓겨날 때 그거 제가 영상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대만에서 유엔으로 파견했던 그 외교관들이 예. 대만을 축출하겠다는 유엔에서 쫓아낸다는 것이 전 세계 75 찬성 75 반대 30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가결되는 순간에 책상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눈물 흘리면서. 어허. 여러분들 그 약소국의 처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우리도 국제관계 못 읽으면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저게 지금 저희 PD들이 찾은 게 바로 그 장면인가 야, 봅니다. 요즘 우리 팬앤 PD들의 검색력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샌드위치로 끼어 있어가지고 예.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일본이 저렇게 깃발 들고 나가는데 우리 뒷짐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저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진짜 지금 다카이치나 어떻게 보면은 뭐 라이칭더나 트럼프하고 딱 손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미국의 이런 전략을 지금 전혀 못 읽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건데 이게 이번 12월에 보시는 것처럼 2025년 노벰버 12월에 나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핵심 내용이 어떤 거가 있냐면 대만을 갖다가 반드시 지키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펜앤마이크가 이번에 참 든든한 것이 네. 미국의 저 NSS가 나오면은 예.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면은 교양 방송 뭐 예능 할 것 없이 저거 분석하는 방송을 풀로 돌려야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저 문서의 기본 내용과 골자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왜? 저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레이티지가 먼저 나오면 그다음에 국방 4개년 계획이 나오고 예. 그 국방 4개년 계획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저 문서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수시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전에 뭐 바이든 정부 때도 나왔고 그런 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게 전 못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펜앤마이크에서 예. 아주 이걸 비중 있게 다루는데 이게 우리 관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거 나오면 온 나라가 저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좀 모르겠습니다. 좀 전문가분들이 인력풀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북한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요. 북한이 빠졌어요. 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논평하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두 번째는 또 미국이 이제 뭐 더 이상 우리 동맹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항상 동맹의 후원자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만 할 뿐이다. 예. 거래를 한다는 그런 얘기로 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 미국의 이 정치인들의 언행이나 문서들은 항상 맥락을 견줘봐야 돼요. 어허. 왜냐하면 이제 저게 이제 오랜 미국의 외교적 전통인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항상 때론 직설적으로 때론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놈만 이해하고 따라와 이런 게 좀 있어요. 행간에 숨기는 건가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저기서 대놓고 중국을 적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어떤 나라가 우리의 적이냐에 관한 여러 가지 논평이 나오는데 첫째, 지식 재산권을 도용하는 나라. 자, 처음에 나온 말입니다. 두 번째, 군사적 공격뿐 아니라 스파이 짓을 하고 약탈을 일삼는 나라. 예. 그 다음에 이런 나라로부터 이런 적대적 외세란 표현 썼습니다. 이러한 적대적 외세로부터 자유와 무역의 질서를 보호하겠다. 심지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 뭐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상태로 유지하겠다. 이게 우리의 핵심 이익이다.
자, 그럼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는 중국이 지금 구단 선거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라는 기치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미국의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을 너무 자극하기보다는 예. 러시아도 살살 달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유리하게 해주면서 러시아도 좀 달래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체면도 조금 살려주면서 요 시기를 관망하자. 저는 그런 게 읽히는데 어허. 그렇다 하여 미국의 세계 전략이나 예. 본질적인 방향을 전혀 수정한 바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조금 애둘러 말했을 뿐이다. 자, 그러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말 안에 북한도 포함되는 거죠. 자유롭지 않거나 개방하지 않는 나라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이 이미 행간에 있는 것이죠. 어허. 그러면 북중러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빡 박진 않았지만 뭐 지식을 훔치고 자유를 해치는 그런 약탈하는 나라들은 결국에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밖에 없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혹시 또 못 알아들을까 봐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해상 통로의 항행 자유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못을 박는군요. 예. 그래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논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 컨트롤 F에서 이렇게 단어 예. 북한 단어 넣어보고 북한이라는 단어가 없네 큰일 났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차근차근 행간을 보면 또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 미국의 최대 이익은 자원에 대한 접근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거다. 그럼 여기 히토류니 뭐 망간이니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란 단어를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저는 협상의 일환으로 보는 겁니다. 어이 시진핑 내가 이번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애둘러 말한 거 알아 몰라. 내가 중국이나 네 이름 언급 안 했다. 어이 북한 내가 이번에 너희들 언급 안 했어. 알아서 해. 이런 게 행간에 깔려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외교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얘기하는 거에 그 맥락을 파악하고 어떤 문서의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 외교에서 실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동맹국들에게 대만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엄청난 미국의 변화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바마 때 NSS는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리더십은 강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두 어깨에만 모든 숙제, 모든 짐을 지고 갈 수는 없다. 오바마는 비슷하네요. 좀 부드럽게 어허. 이야기한 거죠. 어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GDP의 몇 프로 이상 일괄 올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동맹국들은 몽땅 다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려라. 한국이 모범 사례다. 그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했고 오바마는 그 짐, 미국이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을 동맹국들이 좀 함께 지자. 그 정도로 이제 얘기했지만 표현의 차이고 뭐 어감의 차이죠. 미국은 언제나 변하지 않게 어떤 세계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과 같이 하기를 원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미국은 대통령 개인의 성품이나 개성 탓으로 국가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런 점을 우리가 보고 너무 뭐 미국이 이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간 애둘러 좋게 말해왔던 것을 예.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 이 정도 변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댓글창에서 베네수엘라 이번에 뭐 지금 침공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가 막 있는데 그건 혹시 제가 지금 갑자기 뭐 질문을 드린 건데 이거는 트럼프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미국의 세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을 지금 달래는 좀 스탠스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을 해서 강력한 연대를 그럼 만들면 곤란하죠. 미국의 세계 전략에 방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지금 내후 외환으로 어려우니까 시진핑의 속된 말로 가오를 좀 살려주고 예. 러시아도 좀 편을 좀 체면 좀 들어줘서 살려주고. 둘이서 말하자면 친미 둘이 결속할 요인을 자꾸 제거하고 있는데 네. 베네수엘라는 만만하잖아요. 잘 됐다. 지금 이래저래 이만저만 내가 러시아에게도 쓴소리 못하고 중국에도 쓴소리를 못하는데 베네수엘라 정도는 작사를 내줘야 국제사회가 미국의 두려움을 갖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소국이 이렇게 서러운 겁니다. 똑같은 불량국가고 똑같은 반미 정부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나름대로 영내 강대국이니까 이렇게 체면을 살려주지만 베네수엘라의 체면을 살려줄 이유가 없죠. 북한도 뒤에 중국이 있으니까 건드리지 않고 그냥 살려주는 거고 대신 그게 아닌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다? 가차없이 날린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참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정말 그런 미친 짓을 한 건데 오산 미군 기지에 특검이 출동해 가지고
여러분 뭐 오늘 아침 뉴스 보시면 뭐 다 알았겠지만은 특검이 오산 미군 기지를 갖다가 아주 그냥 뒤집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해명해달라 그렇게까지 요구했는데 그것도 묵살해버리고요.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이요. 한국군의 이 출입문 통제권을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 주한미군의 그 어떤 영토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한테 다 불화해 준 거기 때문에 소파 한 그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라서 미국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한국군도 거기 있으니까요. 카투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같이 그걸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특검이 지금 밀고 들어가서 시설을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완전히 닫아버리고 한국에 해명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씹어버리니까 그 너희 우리 출입 통제권 다 가져갈 거야. 이제는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너희는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되고 오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 선배님 말씀하신 그거가 참 의아한 것이 예. 선배님도 군 출신이시고 뭐 다 알겠습니다만 예. 오산 공군기지에 어떻게 미국에게 적대적인 집단이 또는 그 세력이 정상적인 뭐 좀 조은석 특검은 정상적인 출입증 받아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말이 사실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 오산 공군기지는요. 예.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날 경우에 지휘 통제실이 거기 오산 공군기지 생겨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뭐 제가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아시아 지역 내에 정찰, 감청, 무슨 정보는 1차 오산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여기에 조은석 특검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저희 아는 분들한테 제가 안 그래도 몇 군데 알만한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나도 이해가 안 간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기존의 윤석열 정부가 한미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예. 우군으로 봤단 말입니다. 미국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미국이 가장 그 보안을 철저히 하는 곳에 아무 제약 없이 들어갔다는 거. 저는 좀 그것부터 좀 국정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갔냐. 그래서 지금 3스타입니다. 데이빗 아이버슨 그 제7공군 그 중장이 주한미군 부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이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 특검팀이 소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라. 예. 자,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어.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소파 규정이라고 한다면 그 기지를 어떤 분들은 무슨 한국과 미국이 한 5대5로 나눠서 쓰는 기지인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전체적으로 미군 기지인데 거기 조금입니다. 예, 진짜. 정말 예. 그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두 공간을 그 쓰고 있지만 거기 전투부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영토에 들어간 것과 준하는 것인데 네.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예요. 월담을 했나? 심지어 그런 말 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월담을 하는 게 아니고서요. 어떻게 거길 들어갔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입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이제 주로 주한 미군 중에서 그 우리 이제 카투사나 또는 군무원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것. 한국 국적의 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출입구를 따로 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완전 통제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마 그 뭐 출입문이 공식적인 출입문은 3개고 예. 뭐 군부대의 특성상 여러 개의 비공식적인 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네. 그러면 너희들 군무원도 있고 너희들 뭐 군부대 내 에어컨도 고쳐야 되고 뭐 이런저런 외부 용역도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 출입문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 너희가 관리해. 한국이 좀 관리해 줘. 우호적으로 예. 뭐 대신에 우리 기지니까 이상한 사람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이번에 좀 무슨 조치가 행해졌냐면은 이제 한계소 관리하던 거 이제 한국에서 뺏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좀 망신인데 예. 한국 공무원증을 가지고는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생체 인식 기술이 들어간 주한미군이 발급한 그 출입증 가진 자에 한해서 현역 군인도 그거 있는 군인만 들어올 수 있다. 이쯤 되면 이건 거의 노골적으로 예. 거의 제가 군 생활해 본 경험으로는 거의 기본적 군율 위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조치가 오지 않는가. 예. 그리고 또 특검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한국군이 관할하는 게이트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들어간 거다라고 이제 맞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못한 겁니다. 그때 바짝 숙였어야 됐다. 제가 그때도 아마 펜앤마이크에서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예. 예. 한 이 정도 촉박한 일정 관계상 그 어떤 뭐 기존의 절차와 관례에 대해서 미숙했던 점이 있다. 한 요 정도 성명 내고 그리고 좀 우리나라 사법부나 뭐 관계자들 뭐 보내가지고 재발하지 되지 않도록 뭐 노력하겠다. 뭐 그렇죠. 재발 방지 약속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우리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한미동맹과 소파의 정신을 뭐 적극 지지한다. 이 정도 예. 논평을 내서 자존심을 달래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외교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한테 찍히면요. 예. 지금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미국에게 찍혔던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017년 5월 달에 미군이 사드를 추가 반입하면서 문재인 정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그 군부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전 세계 미국의 그 체스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 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짓을 하면. 되게 위험한 일인데. 그럼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오산 공군기지가 그 거기에 U2 정찰기도 거기서 운용을 하고 있고 예, 예. 모든 정보가 1차 그리로 모이는데 자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특검팀 들어간 분들이 뭐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정보만 접근했다고 할지라도 가는 길에는 이것저것 보고 들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다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군들이 있는 데 가서 한국군은 몇 개가 이렇게 점처럼 박혀 있다고 예. 그런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몇 달 전에 미국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 네. 기지에 들어갔던 특검 인원들은 저는 전수조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보안 각서 쓰고 우리가 저 보고 들은 거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 각서를 전달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그랬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겁니다. 지금 삼성 장군이 이유를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요. 예. 이게 무슨 망신이냐는 거예요, 이게. 다만 이것도 아까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대만도 야 우리가 왜 가로하고 대만이야 시비를 거는 겁니다. 미국도 오산 기지에 왜 소파 규정 안 지키고 출입했는지 설명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미 관계가 좋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단단한 한미 동맹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면 그 대만이 뭐 출입국 그 클릭하는데 가로하고 대만이라고 돼 있다고 문제 삼겠냐는 거예요. 문제를 삼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막 압박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안 하겠죠. 뭐 예. 대만 쪽 대사관 직원이 우리 정부 관계자랑 저 저녁 한 끼 같이 하면서 아 저 그 인터넷에 그 보기 민망하니까 그거 좀 고쳐줘요. 그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이 정부가 특검팀이 쪽 가서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네. 우리 그날 압수수색 들어갔던 인원들 전체 보안 각서 받아왔다. 너희들 기지에서 보고 들은 거 어디 가서도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 받아왔다. 이거 받아라. 그리고 악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아까도 그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작은 게 쌓이면 신뢰가 무너져요. 미국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지금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검이 하려는 일이 뭐 얼마나 정의롭고 뭐 네.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한미동맹과 소파 규정을 위반한 그 자체는 따로 죄가를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뭘 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가 참고로요. 저도 한 2번 정도 가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예. 고리 월성 무슨 원자력 발전소 안에 견학 가는 것도 우리가 그거 받아야 돼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저 뭐라고 하지 신원조회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핵심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예. 저 친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놈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원자력 발전소 가서 그 견학 코스는 실제 코스랑 많이 달라요. 아, 그렇죠. 그건 일부만 당연하죠.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또 예전에 포항제철 같은 그 공장들에서 쇠 막 아변하는 그런 것들 제가 고교생 신분으로 수학여행 갔을 때도 각서를 받았어요. 카메라 같은 건 절대 안 되고 뭐 여기서 본 거 얘기하지 않겠다. 자 그럼 오산 기지는 그 보안의 수준이 얼마나 높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산 기지는 아니고 다른 미군 부대를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귀찮게 많이 뭘 이것저것 써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게 군사 보안의 기본이거든요. 그게. 아하. 이거는 따로 특검의 업무와 관계없이 그날 들어간 인원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미국의 경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만약에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은 뭐 조은석 특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소파 규정 위반한 거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에서 정색을 하고 경고를 하고 이러지 않았고 물밑에서 다 협상을 해서 끝냈겠죠. 또 대만이 자국의 어떤 그 명칭을 갖다가 차이나 괄호 열고 대만이라고 표기한 거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만의 총통에 나서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좀 한국이 존중해 주길 바라 뭐 이런 얘기 감히 안 하고 그냥 물밑에서 대사가 뭐 찾아와서 한국 외교부에 대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지금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뭔가 미국의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신뢰에 잃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수위 조절이라는 게 없이 바로바로 그냥 경고등이 좀 켜주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대만이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시기와 방식 예. 이거 미국하고 협의 안 했을까요? 저는 협의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예측. 자, 이제 대만이 예. 섭섭한 얘기를 했고 예. 또 주한미군 삼성 장군의 입을 통해 또 섭섭한 얘기가 나왔고 예. 이제 며칠 안 가서 아마 다음 주에 선배님하고 방송할 때쯤이면 예. 일본에서도 섭섭한 얘기 들릴 겁니다. 겁나는데요. 한국이 완전히 이재명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뭐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특히 한미동맹과 대외 외교, 국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그 격 이런 것들을 실추시킨 부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 대한민국은 우리가 한미동맹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지도자가 나가서 뭘 해볼 게 없어요.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뭐 국빈 기자단이 두들겨 맞고 네. 또 혼자 밥을 먹고 오는 그 근본적인 중국에서요. 이유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뭐 무능이나 이런 것 이전에 한미 동맹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망신을 당한 겁니다. 아, 중국이 감히 한국의 그 기자들이나 어떤 한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혼밥을 시켜버릴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미국이 그냥 그런 걸 갖다 눈 감아주니까 중국이 저렇게 할 수 있었다. 바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순간 한미 동맹이 만약 없어진다. 예. 그러면 일단 중국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대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방의 한 성 정도로 볼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중국과 이렇게 대등한 외교적 관계에서 예. 불편한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게 5천 년 역사에 처음 아니에요?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너무 평소 산소나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국제사회가 다 우리를 대접해 준 거라고 착각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제가 볼 땐 지금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이 스탠스를 보니까 약간 영어로 헬플리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뭘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상태 뭐 이런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년에 그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어떻게 감당할 거며 지금 일본과 중국이 저렇게 으르렁대는데 우리 뒷짐지고 있다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거며 이런 식으로 갔다가 미국이 투자금을 더 올리면 어떡할 거냐. 핵잠수함은 제때 오겠느냐. 또 오늘 또 국방수권법이 통과가 돼서 주한미군의 규모는 현 단계보다 줄이지 않는다. 여기까지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눈 밖에 났다가 주한미군의 위상이나 규모나 작전 반경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근데 지금 우리는 막 오른손이 어디로 갔니 왼손이 어디로 갔니 이런 걸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요. 뭐 그런 정치적인 정쟁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예. 지금 우리가 최우선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게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참하여튼 그 양일국 박사님의 논평을 듣다 보면 이렇게 한편에 강의를 듣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네요. 뭐 이런 오키나와를 포위할 수 있는 그 중국의 어떤 거 훈련 같은 게 이게 다 허장성세일 뿐 결국에 미국과 중국은 또 서로 한 발씩 이렇게 그 견제하는 정도쯤으로만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그거를 일본이 참 잘 이용해서 일본의 가장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군대를 갖게 되고 그리고 핵무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 그리고 지금 대만이 한국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나 또 주한미군이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오산 공군기지의 출입권을 갖다가 이렇게 회수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미국의 경고라는 거, 미국이 보내고 있는 아주 강력한 경고라는 거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그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70년대 초에 이제 유엔에서 대만이 쫓겨났고 예. 1992년에 우리가 대만하고 단교했어요. 아, 그랬죠.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그 수교 조건이 예. 대만과는 단교해라. 지금 명동 그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 자유중국이 쓰던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우리 어려울 때 예. 대한민국 건국 단계에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고 뭐 파병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3만 3천 명 보내겠다고 하고 뭐 이승만은 나의 친구 이랬던 나라를 중국과의 무역 그 당시 뭐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우리가 좀 이용해 볼까 하는 예. 그 심산에 우리가 대만이라는 친구를 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자유중국이라고 안 부르고 대만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또는 베네수엘라 신세가 됐을 때 누굴 원망하겠냐는 거예요.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네. 친구를 버린 죄를 받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나라의 국운이 기우는 거를 좀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 정부의 잇따른 그 실정과 패착을 보면서 아마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 이 정부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그 옛날 우리 대통령들이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나 보군 아마 마음속으로는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나 외교 천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방송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요. 이재명하고 좀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던 분들도 진짜 외교 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깨우치시라고 이런 방송 많이 만들거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방송들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특별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좀 홍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양일국 박사님과 함께 오래간만에 좀 국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동북아 국제 환경, 안보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